지금 대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최고 고위 간부 한 명의 고백이 국가 전략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절대로 대만 수준의 오를 나라가 아니다. 1981년 그는 이 말을 국가 전략 보고서에 박아 넣었고 대만 정부는 무려 40년 동안 그 문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 방산, AI, 반도체, 기술, 외교까지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말했습니다. 대만이 40년 동안 무시했던 한국이 지금 대만을 완전히 추월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너무 밝습니다. 타이페이 공영방송 메인 스튜디오 VIP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저는 장유성이라고 합니다. 대만 국가전략위원회 상임고문이죠. 이 나라 산업 로드맵을 40년 넘게 그려온 사람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출연자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숨이 막혔어요. 화면엔 한국공군 에어쇼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막엔 김치 에어쇼라고 적혀 있었죠. 출연자 5명이 책상을 치며 웃어댑니다. 관객석에선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어요.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아니, 웃을 수가 없었죠. 화면 속 편대 비행의 각도를 보는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렸거든요. 1981년 저는 공식 전략 보고서에 단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반도체, 방산 등에서 장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국가. 그 문장은 제가 썼어요. 확신에 차서 적었죠. 스튜디오 스크린 속 한국 전투기들이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회전했습니다. 기수의 각도, 편대 사이 거리, 기동 타이밍. 모든 게 정확했어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제 옆자리 제게 인사가 역시 쇼는 화려하네요 라며 웃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뭔가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조선소 영상이었어요. 거대한 선박 5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장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연자 한 명이 저렇게 많이 만들어봤자 중국한테 밀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스튜디오가 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 선박들의 크기, 동시건조 숫자, 도크 규모. 1981년 제가 보고서를 쓸 때 한국엔 저런 게 없었거든요. 아니, 있을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썼던 거예요. 장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나라라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게 오늘 방송 재밌었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죠. 사람들은 한국을 웃었지만 저는 제 서류가 저를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타이베이 야경이 흘러갔어요. 이 도시를 4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일본과 함께 걸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죠.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확신했고요. 그 확신 위에서 제 경력 전체가 세워졌습니다. 국가전략위원회 차관, 경제부 고문, 대만 산업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튜디오에서 본 건 뭐였을까요? 편대비행의 정밀함, 조선소의 규모, 화면 속 숫자들.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981년 제가 쓴 문장과 2025년 제가 본 화면이 겹쳐지지 않았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 책장 맨 위 칸에 낡은 파일철이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1981년 4월 작성. 대만 국가전략위원회 공식 보고서. 제 서명이 선명했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반도체, 방산 등에서 장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나라. 44년 전 제가 쓴 글자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아니, 흔들리는 건 글자가 아니라 제 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지만 그 문장은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당시엔 확신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을 거라고요. 대만도 일본을 따라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문장이 틀렸을 리 없다고요. 40년 넘게 그 위에서 모든 전략을 짰는 걸요. 일본 중심, 한국 배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답이어야 했어요. 제 인생 전체가 그 한 줄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본 화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정밀함, 그 규모, 그 숫자들. 특히 조선소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5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광경. 저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한 것이었죠. 새벽 4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방산 수출을 쳤어요. 결과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죠. 수출 순위, 계약 규모, 거래국 목록. 모든 게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1981년 제가 쓴 문장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마우스를 쥔 채 떨렸죠. 44년 동안 제가 믿어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안보 방산 포럼 회의장은 냉랭했습니다. 2025년 9월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 센터 지하 2층. 저는 대만 대표단 수석 자격으로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단상에 스크린이 켜졌죠. 한국관 발표 순서였습니다. 화면에 전투기 한 대가 떴어요. KF-21.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자 개발 비율 65% 이상. 스텔스 설계 적용. 2026년 실전 배치 예정. 옆자리 일본 대표가 작게 혀를 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죠. 한국 방산 수출 순위 그래프였습니다. 10년 전엔 열 위권 밖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 위 안.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 인도 대표가 인상적이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중거리 대공 미사일. 사진 아래엔 수출국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루마니아. 리스트가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죠.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장 고문님, 한국 방산이 저 정도인 줄 아셨어요? 저는 어정쩡하게 웃으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과장님,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리주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조선 산업 10년 추이 분석. 그래프 하나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조선 수주량 세계 점유율 63%.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중국 20%, 일본 7%, 대만 2%. 숨이 막혔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선박 종류별 점유율 표가 나왔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한국이 모든 항목에서 1위였어요. 일본과 대만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리즈쉔이 들어왔어요. 34살, 국가전략위원회 데이터 분석관. 미국 유학파답게 거침없는 스타일이었죠. 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봤네. 근데 이건 일시적일 수 있어. 리즈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일시적이요? 그래. 배는 원래 일본이 잘 만드는 거야. 경기 좋아지면 일본이 다시 가져간다고.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하지만 리즈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 세대에서 보던 한국이 아닙니다. 10년 전 데이터가 아니라 30년 데이터를 보셔야 해요.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표지에 적혀 있었죠. 한국조선, 방산, 반도체 장기 투자 타임라인 1987년에서 2025년. 제 손이 움찔했습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리즈쉔이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연구개발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렸습니다. 선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위기 구간마다 색깔이 달랐어요. 하지만 선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래프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본질은 안 변해. 제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리즈쉐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본질이 변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타이베이 도심이 보였죠.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40년 넘게 본 풍경.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업계에서만 40년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리즈쉐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셔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40년 동안 안 보려고 했던 거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 그래프들, 표들. 모든 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이 올라왔다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올라왔다고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서도 그 그래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구간이요. 1987년 한국은 무너질 뻔했어요. 그때 저는 회의에서 말했었죠. 봤죠? 한국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저는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속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 직후 연구개발 투자가 더 늘어났더군요. 조선연구소, 방산기술센터, 반도체 클릴룸. 위기 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지 않았던 겁니다.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를 검색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다는 내용들이었죠. K9 자주포가 터키에 팔렸다는 기사, 훈련기가 동남아시아로 수출됐다는 뉴스. 15년 전 일이었어요. 15년 전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회의실에서 일본 중심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변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무기를 팔고 있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세상은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즈젠의 메시지였어요. 과장님, 내일 오전 회의 준비하셨어요? 일본파랑 한국파가 정면으로 부딪힐 겁니다. 과장님, 의견이 중요해요.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40년 동안 믿어온 것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국가전략위원회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른 아침 비공개 회의였어요. 20명 남짓한 고위 관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상석 옆에 앉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조선 수주량 세계 점유율, 한국 63%, 중국 20%, 일본 7%, 대만 2%. 테이블 건너편 경제부 차관 천밍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세계 경기 사이클일 뿐입니다. 70년 일본 동맹이 우리 안전망이에요. 리즈쉔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이클이면 일본과 대만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왜 한국만 올라갑니까? 천밍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죠. 방산 수출 상위 10개국 리스트. 한국이 포함돼 있었어요. 대만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숫자 몇 개 변한다고 70년 동맹을 버리자는 겁니까? 천밍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뒤편에 앉은 3명의 관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일본 유학파였죠. 저와 같은 세대였어요. 리즈쉔이 대답했습니다. 동맹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자는 겁니다. 기준? 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제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급하게 방향을 틀 순 없습니다. 더 보죠. 천밍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리즈쉔의 얼굴엔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끝나지 않았어요. 젊은 통상 담당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 고문님, 1987년 보고서 말씀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반도체, 방산 등에서 장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국가. 이 문장을 쓴 분이 고문님이시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천밍우이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리즈쉐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 문장은 44년 전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회의실이 너무 조용했죠.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밍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장 고문의 해안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기준을 함부로 바꿔선 안 됩니다. 리즈쉔이 반박했죠. 해안이라면 변화를 잇는 눈이어야 합니다. 40년 전 잣대로 지금을 재단하시면 안 돼요. 말싸움이 격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죠. 양쪽이 제 이름을 들먹이며 싸울수록 제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쓴 문장이 나라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내 목줄이 됐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타이베이 하늘은 흐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천밍우이였어요. 장 고문, 우리 편이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즈쉔이 놓고 간 파일이었죠. 표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한국 30년 투자 데이터. 저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재계 간담회장은 웅성거렸습니다. 타이베이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조선업계 CEO들이 모였어요. 저는 정부 대표로 참석했죠. 단상에서 한 CEO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이 인력을 빼가고 설계를 베끼지 않고서야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도 모르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저 말이 맞다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한국이 반칙한 거지. 옆자리 인사가 제게 속삭였어요. 장 고문님도 그렇게 보시죠?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미소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그 말에 기대고 싶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USB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선배님, 이걸 보고도 훔쳤다고 느끼시면 그때 혼내십시오. 리즈쉔.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어요. 파일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죠. 1987년 한국조선연구소 설립 연표, 외환위기 시기 연구개발, 예산 추이, 조선공학과 신설대학 목록, 방산연구센터 투자 그래프.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1987년 한국 최초 대형 조선연구소 설립, 1987년 정부 주도 조선기술개발 5개년 계획, 1987년 해양공학과 설치 대학 12곳. 연표가 계속 이어졌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프였어요.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연구개발 투자액. 1987년 외환위기 구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그런데 그래프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올라갔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구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은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향했죠. 위기 때마다 투자를 늘렸다는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방산연구센터 사진들이었어요. 1987년 초반 건물, 2000년대 확장된 시설, 2010년대 최신 연구동. 시한순으로 나열돼 있었죠. 각 사진마다 투자액과 연구 인력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과 우상향하는 그래프 선이 겹쳐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한 번에 뛰어오른 선이 아니었다. 넘어져도 방향을 안 바꾼 사람들의 선이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대만과 한국 비교, 1987년에서 2015였어요. 두 나라의 그래프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조선, 방산, 반도체 부문 모두 1987년 초반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 격차는 더 커졌죠. 2020년대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프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대만은 안정을 선택했고 한국은 위기 때마다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았어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죠. 천장을 봤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훔쳤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저를 편하게 해줬거든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게 해줬죠. 하지만 USB 속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40년의 선이었어요. 끊기지 않은 투자, 멈추지 않은 연구,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이건 도둑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버틴 사람들의 기록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 타이베이 불빛이 보였죠. 40년 넘게 본 야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일식당 개인실은 조용했습니다. 사카이 료타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지금은 대만 정부 상근 자문관. 20년 넘게 대만과 일본 연합 전략을 설계해 온 실세였죠. 그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장 고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카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만과 일본 공동 전략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초대 위원장 자리를 고문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위원장. 제 경력의 정점이 될 자리였죠. 조건이 있습니다. 사카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첫 보고서에서 한국을 변수 정도로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경쟁국이 아니라 지역 협력 대상 정도로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조건입니까? 고문님, 1981년 그 문장을 써주셨기에 일본도 대만도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해안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위원장 자리, 일본과의 관계, 40년 경력의 완성. 모든 게 저 대답 하나에 달려 있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죠. 장유성 고문, 친한 노선 전환 논란. 기사를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화로 기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정부 관계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장 고문이 40년 원칙을 버리려 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일본을 버리면 대만은 끝이다. 한국에 속지 마라. 장유성은 정신 차려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름이 나왔죠.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한국 현장 확인 필요. 짧게 적었죠. 펜을 놓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사카이였습니다. 고문님, 언론 보셨죠? 지금 입장 표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만 이 기회를 놓치시면 두 나라 모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일본이 저를 키웠습니다. 40년 경력이 일본 위에 세워졌어요. 사카이의 제안은 달콤했죠. 편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USB 속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꺾이지 않고 올라간 선. 위기 때마다 투자를 늘린 나라. 제가 안 보려고 했던 진실들.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한국 현장 확인 필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문장은 이제 더는 못 쓰겠습니다. 울산조선소 도크는 거대했습니다. 5척의 선박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어요. 각기 다른 공정 단계였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제 옆에서 설명했어요. 여긴 계획대로가 아니라 어제의 우리보다 빨라지는 게 기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거든요. 1981년 제가 봤던 한국 조선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 배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입니다. 6개월 후 노르웨이로 갑니다. 소장이 가리킨 선박은 거의 완성 단계였어요. 옆 도크엔 이제 막 골조를 세우는 배가 있었죠. 그 너머엔 설계 단계 선박의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이었어요. 끊김이 없었죠. 경기 남부 반도체 캠퍼스로 이동했습니다. 클린룸 관찰실에서 내부를 봤어요. 하얀 당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장비 앞에 서 있었죠. 화면엔 나노 단위 공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안내 연구원이 말했어요. 대만이 일본만 볼 때 우린 대만까지 보고 있었어요. 경쟁자는 존중해야 하거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만까지 보고 있었다. 우린 한국을 보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우리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라인은 작년에 완성됐고 내년엔 2배로 확장합니다.
연구원이 확장 계획표를 보여줬어요. 투자액이 적혀 있었죠.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투자였어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방산 수출 브리핑룸에서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세계 지도 위에 수출국들이 표시됐죠.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 점이 많았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 680문, K2 전차, 루마니아 280대, 천궁 방공 미사일, 사우디아라비아. 숫자가 쏟아졌어요. 담당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희도 전투기와 포를 사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파는 나라가 됐죠. 그 차이가 축적의 연도입니다. 축적의 연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어요.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온 게 뭐였을까요? 일본 중심, 한국 배제.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했죠. 그 확신 위에서 나라의 전략을 짰어요. 하지만 오늘 본 건 뭐였나요? 울산의 불꽃, 반도체 클릴룸, 방산 수출 지도. 모든 게 제 확신을 부정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틀렸던 거예요. 나는 한국을 안 본 게 아니라 안 보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즈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회의 소집해 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총통진무동 지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공개 국가전략회의였어요. 총통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최측근들이 모두 있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레젠터를 켰어요. 조선, 방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외교 지표를 종합했을 때 대만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천밍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 고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30년 투자 그래프였죠. 한국은 위기 때마다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택했고요. 결과가 지금입니다. 천밍우이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1981년 보고서. 한국은 장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국가라고 적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입니다. 천밍우이가 다가왔어요. 그럼 지금 그 문장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똑바로 나왔죠. 그 문장을 쓴 사람도 저고 오늘 그 문장을 지우려는 사람도 접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44년 전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그 잘못된 기준 위에서 우리는 40년을 보냈어요. 리즈쉔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은 한국의 축적 시스템입니다. 천밍우이가 소리쳤어요. 일본을 버리자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일본도 보고 한국도 봐야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안 했던 것처럼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울산 조선소 사진이 떴죠. 이게 현실입니다. 제 문장이 아니라 이게 진실입니다. 회의는 3시간 이어졌어요. 반대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사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일본을 배신했습니다. 사카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을 지키는 충성보다는 늦게라도 진실편에 서는 배신자가 낫습니다. 사카이가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후 제 집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1981년 보고서 원본이 놓여 있었어요. 보존 담당자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가져온 문서였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대한민국은 조선, 전자, 방산에서 장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국가. 서랍에서 붉은 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잠시 망설였죠. 44년 전 제가 쓴 문장이었거든요.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길게 그었어요. 문장 전체에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그 위에 새로 썼습니다. 대만은 일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적 모델을 분석하고 학습해야 함.
글씨를 쓰는 동안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책상 위 종이를 비췄죠. 붉은 선과 새로 쓴 글자가 빛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리즈쉔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서만 공개하죠. 리즈쉔이 책상 위 보고서를 봤어요. 붉은 선을 그은 문장과 새로 쓴 글자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었죠.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타이베이 하늘이 맑았어요. 40년 넘게 본 하늘이었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카이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어요. 천밍우이였습니다. 이것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입니까? 대만 국가전략위원회 장유성입니다. 협력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통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이야기했죠. 리즈쉔이 옆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선 그어진 문장, 그 위에 새로 쓴 글자. 44년이 걸렸지만 진실 위에 섰습니다. 늦었지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새 기준 위에서 대난의 새로운 40년이 시작될 테니까요. 창밖 햇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뉴스 TV였습니다.